안녕하세요. 샬럿입니다. 왜 나는 나보다 타인이 우선일까? 왜 나는 나의 인생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할까?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인생을 살지는 오직 내게 달렸다 라고 말하는 심리치료사 박성만 저자님은 특히 갈등 속에 있는 여성들의 불행을 융의 심리학에 접목하여 해결하고 자유를 찾아주었어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은퇴한 부부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남편에게 많이 의존했고 남편은 거의 다 받아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은 제 말을 여왕의 어명이라며 괜히 놀린 적도 많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노후를 즐길 만한 때에 남편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겠다며 돌연 이혼을 제의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우선 별거부터 하자는 남편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혼자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 남편이 이해됐습니다. 자기 삶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홀로 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혼을 해줘야 하나요? 서로의 나르시시즘을 절반 채워주는 결혼.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일까요? 정신적인 성숙을 갖추어 분별할 것을 분별하는 나이에 결혼하려면 40 이후라야 합니다. 그 나이가 되어야 자기 및 타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생깁니다. 혼자가 아닌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부부관계의 현실과 이상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의 미해결 과제로 남겨진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도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이때 배우자를 찾으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를 오가며 잘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인생의 짜릿한 자극은 없습니다. 당신 부부가 결혼하던 시대에 대부분의 남녀는 20대 후반 상대를 잘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30이 넘으면 부부 앞에 노자가 붙었습니다. 맞선을 본 후 3개월 만에 결혼한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3개월은 결혼 준비의 최단 기간이거든요. 그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개인의 주관보다 중시되었습니다. 요즘 결혼 정령이 높아진 것은 집단의식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을 더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혼은 미궁입니다. 40 이후에 해도 결혼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맞춰가는 지난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나르시시즘은 나 아닌 타자와 함께 결혼 제도로 구원받습니다. 결혼을 부족한 나르시시즘을 보상받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완벽하게 불행해집니다. 결혼은 내 나르시시즘은 절반 내려놓고 배우자의 나르시시즘은 절반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으로 부부는 희생의 과업을 집니다. 결혼은 인류가 합의한 각자의 성장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다른 최선책이 나온다면 결혼 제도는 뒤로 밀릴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도 크지만 결혼을 대체할 다른 좋은 것들이 문화화되고 있어서입니다. 결혼의 큰 욕망이었던 이성의 몸에 대한 신비감, 성적 욕구의 충족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 부부가 지금 시대에 만났다면 결혼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당신들은 1년 이상 연애했을 것이고 하룻밤을 함께 했다고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경제적 문제도 신중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당신이 자기의 성,
의존성 성격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런 여성과 결혼할 경우 평생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뽑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망설였을 겁니다. 얼떨결에 하면 무엇이든 하지만 망설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떨결에 대한 신뢰는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경우에 결혼을 얼떨결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심하게 살피고 결혼했다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얼떨결은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를 당황하게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결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명쾌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배우자는 삶이라는 여행의 동반자. 당신은 남편에게 많이 의존했습니다. 남편이 거의 다 받아줬다는 것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모상을 요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딸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처럼 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이 주는 퇴행의 즐거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퇴행의 즐거움에 있어 균형이 깨지면 억울한 쪽이 생깁니다. 남편이 당신을 위하여 잘 참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은 속으로 억울했을 겁니다. 참아야 했던 억울한 감정은 언젠가는 밖으로 분출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의 말이 남편에게 어명이라면 남편은 당신의 신하입니다. 신하는 왕을 위하여 자기 것을 억압합니다. 남편은 자기 같은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온 부잣집 딸에 대한 예우로 신하 역할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모시고 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즐거운 척해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에게 즐거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억압한 욕망을 풀어놓고 싶어 합니다. 억압한 감정의 분출은 남편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신하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남편은 당신의 분리불안과 과대한 자기를 잘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치여 누리지 못한 공주로서의 지위를 남편에게 보상받은 셈입니다. 남편은 모성 결핍으로 인한 공허를 아내가 가진 예술성에 대리만족하면서 보상받았습니다. 대학교에 출강하고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즐길 줄 아는 당신, 유명한 예술가는 아니어도 당신만이 가진 예술성에서 남편은 취약한 자기애를 보상받았습니다. 무한한 창조와 상상력의 공간을 가진 예술은 인간의 결핍을 보상하기에 아주 좋은 중간 대상입니다. 남편은 당신이 아닌 당신의 작품에서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부부는 어린 시절의 결핍에 상대에게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욕구로 결혼했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걸까요? 맞습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천생연분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부부가 아니라 아동기의 결핍을 서로 잘 보상해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심리학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불안한 것들을 땅에 착지시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갈등은 대폭 감소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만나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타자로부터 보상받고 마침내 자기도 타자를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사는 긴 여행입니다. 배우자는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거나 배우자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은 내 삶이 배우자에게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로서 행복하면 배우자와 행복하고 불행하면 배우자와도 불행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 불행하다는 이들에게 당신은 배우자에게 종속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래된 매뉴얼을 넣어 삶의 다양성 보기. 당신 부부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것은 남편 때문이지 당신 때문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아내의 신하가 됐습니다. 이제 와서 더는 신하로 못 살겠으니 이혼하여 독립하겠다는 것도 순전히 남편 자신의 욕망입니다. 여왕을 모시는 신하가 없으면 여왕도 없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기초로 지금부터라도 남편을 당신의 의도대로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일체의 노력을 버리세요. 과도하게 흥분해 아내를 떠나면 당장 큰일이라도 할 것처럼 날뛰는 남편을 되도록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남편은 이전과 같은 당신의 통제를 예견하고 과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잣집 딸인 아내에게 예속됐다고 여기는 가난했던 남편으로서는 용기 있는 외침입니다. 아내의 신하가 아니라 아내를 신하로 부리는 왕으로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용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 선언에 드러난 자기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 용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자기 찾기를 왜 나와 함께하면 안 되느냐고 당신은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남편을 통제하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 성장의 변곡점에서는 서로가 짐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남편의 신하가 될 차례입니다. 성장하려는 원형의 충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혼자여야 할 때입니다. 봐요, 짐 싸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남편은 더 나이 들기 전에 자기를 찾는 여행을 떠난 겁니다.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이혼하자고 덤벼드는 나이 60인 남편을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보다 당신의 예술작품을 더 소중히 여긴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남편은 더 좋은 아내, 곧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자유의 갈망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오랜 세월 마음의 소망인 글쓰기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니라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신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정말 이혼할 생각을 가졌다면 당신은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혼 강수는 하나의 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에 대한 최고의 저항 표현이 아닐까요? 항원 이혼과 별거가 꾸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행복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이혼은 경제적인 것과 자녀 문제, 우울과 고독감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을 발생시킵니다. 거친 들판으로 혼자 나가 낯선 것을 경험해 보겠다는 용기가 없다면 이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있지 않냐고요?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도 혼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내지르듯 당신에게 내지르는 남편의 이혼 제의는 진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쯤은 말 안 듣는 남편의 엄마가 돼달라고 떼쓰는 것 아닐까요? 남자 나이 60대에 흔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퇴행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아내를 돌봤다면 지금은 아내가 받아온 것들을 남편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남편의 이혼 선언과 가출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분노 상태에서는 어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동기 때부터 가졌던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힐 별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남편 없는 홀로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동안 남편이 해준 일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역동 없이 매뉴얼대로 순탄한 삶은 정말 지루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당신의 오래된 매뉴얼을 버리세요. 그래야 매뉴얼을 넘어서 있는 삶의 다양성이 보입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이 고민거리가 됩니다. 신하를 내보내고 내가 신하가 될 것인가? 신하를 곁에 두고 계속 여왕으로 군림할 것인가?
남편을 옆에 묶어두고 싶은 욕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더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통하지 않음을 홀로 있는 시간에 배워야 합니다. 생애 전반은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후반은 타인과 세상의 나르시시즘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타인과 좋아하고 세상과 더 크게는 우주와도 좋아합니다. 지금 당신의 남편은 사춘기 청소년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백일장에서 수상 몇 번 했다고 글 잘 쓰는 잠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야말로 노력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보다가 남편은 정말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여성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은 새로운 여성을 찾는 상징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제2의 인생에 대한 열망은 원형이 만듭니다. 강렬한 에너지를 가졌고 쉽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자신 모두를 신뢰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힘든 인생의 과제를 완수할수록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옵니다. 남편의 반란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남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 반란은 애교로 봐주려는 당신의 넉넉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다. 부부는 어떨 때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까? 하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이다. 나의 느낌을 배우자가 똑같이 느끼게 하고 배우자 역시 그것을 똑같이 느껴준다면 그 순간 부부는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된다. 내 감정을 상대가 느끼게 하는 것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고 상대가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내사적 동일시라고 한다. 두 가지의 심리 기제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 순간 둘은 서로 강렬하게 통한다. 강렬한 연애, 사랑의 환상은 이래서 생긴다. 여기엔 국경을 초월할 정도의 초음속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부부는 같은 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진 매 순간 통할 수 없는 남남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 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부부는 성장한다. 그러나 일체감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계속 나의 생각과 느낌을 강요한다면 상대는 나에게 맞추거나 거절한다. 당신은 거절하는 상대를 비난한다. 대부분의 부부 갈등이 이렇게 나타난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이 자기는 멋대로 하면서 아내를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가두려는 일종의 폭력이 아닐까? 또는 가족주의에 빠진 아내가 남편을 자신이 만든 둥지에 묶어두려는 불안의 표현이 아닐까? 가능하지 않지만 정말 일심동체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서로 통제하거나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나로 살지 못하는 억압이 있다. 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경험은 비가 온 뒤에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무지개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지개가 없는 거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메마른 거리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좀 더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그런데 부부는 무의식 중에 아동기 결핍을 투사적 동일시로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하기에 그야말로 갈등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바닥을 치면 그 다음은 올라올 차례다. 올라올 때는 혼자 올라온다. 그리고 부부는 변화된 모습으로 재회한다. 이 작업이 안 되면 관계는 파국으로 간다. 한국에서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갈등의 바닥을 치는 통과 의례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 이혼도 통과 의례의 일부이다. 따로 사는 가족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해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외조모댁에 맡기고 도시로 나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이 고돼서였을까요? 엄마에게 족쇄를 채운 저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였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와서도 저를 옆집 아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삼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외로웠습니다. 이 다음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열차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달렸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되자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후 10년이 지나자 하나뿐인 딸도 독립해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외조모 댁에서 혼자에 익숙한 저에게 혼자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많아 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남들 사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비참해집니다. 저는 정말 비참한가요? 내가 보기 좋고 편한 삶. 이 세상에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더군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준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홀로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좋은 겁니다. 인생은 남에게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맞춰 사는 겁니다. 1인 가구 세대가 늘어나는 현상은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삶은 내가 보기 좋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한 당신은 지금 좋습니다. 남편도 딸도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제 길로 갔습니다. 애증이 교차되는 가족의 굴레에서 해방됐으니 지금부터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남보기 민망하다고요. 그들은 남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무어라 쏙덕거려도 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할 때에 가장 편합니다. 힘들어도 편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도 혼자, 결혼해서도 혼자, 자식이 있어도 혼자였고 그럼에도 편함은 느꼈습니다. 가족이 떠났다고 해서 아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힘들수록 더 힘들게 생각하려는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편한 사람이 내일도 편하고 한 달 후에도 편하고 미래도 편합니다. 지금 편하면 충분합니다. 거기가 천국이고 열반입니다. 당신의 편안함에 비참함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여성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 원했는데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참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단란한 가정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인 당신은 단란한 가정을 너무 이상화했습니다. 단란함의 정의를 다시 내리면 어떨까요? 꼭 뭉쳐 사는 가족이 단란하고 행복한 걸까요? 일찍 독립해서 따로 살면서 서로가 편하면 단란한 가정이 아닌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때 가장 편했습니다. 생각을 행동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을 주지 않는 남편과 엄마를 불편해하는 딸, 그것은 당신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식적 대화가 아니라 무의식적 경향성이 가족 고유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남편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당신의 문을 계속 두드렸을 겁니다. 외로운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었을 테지요. 딸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다면 당신에게 의존했을 겁니다. 닫아놓은 당신의 애정의 문은 열렸을 겁니다. 남편도 딸도 혼자 있는 것을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래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희망입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녀도 나는 낡은 금속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이 편하다면 그게 내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에 불필요한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을 삼촌들 틈에 끼어 살아 외로웠던 것,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됐습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들은 어차피 내가 안고 갈 것들입니다. 삶의 출발이 달랐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최적화된 삶을 디자인해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합니다. 원형은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에 최적의 외적 조건을 구성합니다. 이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정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단란한 가정이라 했다가 얼른 말꼬리를 내렸습니다. 단란한 가정은 내 물건 같지가 않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으면 가족의 형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상화한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몸에 밴 외로움으로 인해 단란한 가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신은 의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여성의 기본 페르소나인 아내 기능과 엄마 기능을 나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나는 혼자 살 팔자인가? 남편에게 미안했으나 남편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 그 미안함은 상쇄할 수 있었다. 그래도 딸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있다. 퇴근하여 빈집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세상이 내 세상이 된 묘한 느낌이 든다. 이게 내 운명인가? 나만의 고유성을 보여주며 살기. 인류의 정신세계에 기여한 위대한 분들은 대체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됐습니다. 그들은 결핍에 대한 갈망을 정신세계로 투사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자신만의 고유성을 보여주며 사는 모습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고유한 삶을 당차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구나. 내 길을 당차게 걷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면 모두에게 통용되는 모범적 삶의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것은 최악의 불행입니다. 혈육끼리 뭉쳐 사는 가족 제도는 인류가 합의한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절대적 형태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영성 관련 책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 재미없게 사는 거 맞죠? 아직도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어린 시절에 남 눈치를 봐서 생긴 걱정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세속적 윤리 규정을 넘는 초월 윤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집단이 정한 규범이나 기준의 턱걸이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까? 집단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넘으려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찾아오는 자유와 희열은 넘어본 사람만 압니다. 당신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책을 읽었고 가사에 드릴 에너지를 사유에 쏟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는 고육지책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외로움이 준 값진 선물이 됐습니다. 최근에 당신은 여사제로 나오거나 여사제의 제의에 참석하는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사제는 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종교적 직책입니다. 제의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의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꿈입니다. 꿈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고 치유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요. 없어질 것들의 사활을 걸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영적이지만 본심은 욕망 초구가 제일인 종교인은 얼마나 많은지요. 인생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즉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꿈은 원형이 보여준 상징입니다. 그 길로 가라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당당히 당신만의 길을 가라고, 심리 3단가로서 상처 입은 당신을 돌보는 당신은 이미 여사제이고 제2의 집례자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자. 당신은 참된 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참된 자기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삶, 영원히 마음의 향수 같은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것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를 향하고 있음을 융은 발견했다. 융은 이를 자기 셀프라고 했다. 자기는 정신의 중심에 위치한 원형 중의 원형이다. 자기는 과학적 정신의 세계를 넘는 영역에 속한다.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진 곳의 중심이고 정신 전체의 지휘소이고 자아에 영향력을 미쳐서 개성화를 촉진하는 초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한 사업가가 있다고 하자. 인생 후반기에 그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화가가 되겠다고 나섰다. 그의 생각은 여러모로 비현실적이고 그가 속한 집단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만류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큰 힘에 끌려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사로잡혔다. 사업장을 해체하고 화가의 길로 나섰는데 어디서 나온지 모를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여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바로 자기의 초월 기능이 작동한 것이다. 자기는 최고의 원형으로서 따로 형태가 있지는 않지만 사각형이나 원으로 구성된 만다라 문양에 투사되기에 좋은 특성을 가졌다. 만다라는 개별과 조화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구성됐다. 티베트 불교 수행자는 홀로 그리고 집단으로 만다라 그리기 작업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도의 경지에 이른다. 개성화의 길로 떠난 분들의 꿈속에는 자기 상징이 종종 나온다. 숫자 4와 관련된 상징, 보석, 교회, 선박과 컨테이너, 나무, 꽃, 산, 호수, 제의, 사제 등도 자기의 상징물이다. 꿈에서 만나는 자기 원형은 실제 이상으로 황홀한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잠에서 깨거나 평생 잊지 못하는 꿈이 된다. 떠나보낸 아들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들은 순했고 부모에게 사춘기 반항 한번 안 했습니다. 4년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슬픔에 잠겨 있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마다 신경안전제를 복용합니다. 아들 방에 있는 아들의 흔적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아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아들의 영정사진 밑에 차려주곤 합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못다한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즐겨 신어서 차마 버리지 못한 신발을 곱게 싸서 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마 거예요. 엄마가 신으세요. 어떻게 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남은 이의 도리는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신의 가슴에 묻습니다. 물리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떠났지만 부모의 가슴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아들과 소통을 합니다. 당신이 아들의 방에서
하는 의뢰는 죽은 아들과 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엄마의 고통은 당연합니다.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아들 생각은 마음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이를 사자와의 동일시라고 합니다. 자식을 10개월 품은 엄마의 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감정은 따뜻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엄마는 아픕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모든 죽음은 사자가 산자에게 말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찾으면 당신의 고통은 따스함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사자를 슬퍼할 것이 아니라 사자를 스승으로 삼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 슬픔은 불가피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슬픔을 떠난 아들에 대한 도리로 여깁니다. 자, 우리 냉정히 생각해 볼까요?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슬픔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아들이 아닌 엄마 자신의 슬픔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은 산자 자신의 슬픔입니다. 사후세계를 믿는 당신은 착한 아들이 좋은 곳에 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없는 인간의 상상 그 이상의 평화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아들이 먼저 갔는데 슬프다고요? 혹시 나를 놓고 먼저 갔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슬퍼해야 한다면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아직 더 살아야 하는 엄마를 위해서 아들이 슬퍼해야 합니다.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빈자리가 외롭고 쓸쓸해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우는 겁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슬퍼하지 않는 것에 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마음의 자리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슬픔의 의뢰를 치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들을 위한 제물로 쓰이고 신경안정제는 당신의 제물로 쓰입니다. 당신은 이미 떠난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나 때문에 라는 죄책감으로 채웁니다. 죄책감은 책임 못 질 책임감이 되어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슬픔이 아들과는 무관한 당신 자신의 감정입니다. 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별의 슬픔은 고통의 과정을 건너뛰지 못합니다. 아직 엄마 안에서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들 방을 정리하겠습니까? 놓고 하고 들어가 죽은 아들의 옷가지를 만지작거립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의뢰를 치릅니다. 엄마의 이런 슬픈 의뢰로 애처가인 남편과 순종적인 딸까지 사자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있을 아들은 괴로워하는 가족을 보고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남은 자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사자가 살아있을 때처럼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엄마는 잘 압니다. 자식 사별의 슬픔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떠난 이를 방 안에 둘 것인지요. 그래봤자 당신의 부질없는 신념만 고수할 뿐입니다. 원형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다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커다란 자연 질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장 주기마다 이전의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의 죽음은 가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을 보편적으로 사랑으로 메꾸어 줍니다. 저는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 보상금을 가난한 이웃과 딸이 다니는 학교에 기부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종교보다도 더 강한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족 중 일원이 죽어 그 처절한 슬픔의 고개를 넘으면 사자가 남기고 간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죽음의 때는 운명에 달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온 이는 떠나야 할 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남은 죽은 자의 흔적은
언젠가는 사랑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 사랑을 사자가 아닌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풀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합니다. 죽음은 신이 내린 위대한 축복이고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백 년을 산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주죠. 융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논문에서 죽은 아내가 그곳에서도 계속 성별을 연구하는 꿈을 꾼 것을 언급한다. 융은 개인의 신비체험과 일련의 연구 결과 죽음이 이후에도 사람들은 삶의 연장선상에서 개성화를 위한 자신만의 일을 계속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은 융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사자는 새로운 사람이 가져온 삶의 체험에 무척이나 관심이 컸다. 마치 지상에서의 행동이나 성장이 결정적인 사건인 것처럼 그만큼 삶이 중요하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맞추고 인내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내가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남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남자의 인생은 가정에 충실한 아내를 가정의 주인으로 두고 자기는 자유롭게 밖의 일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기. 남편은 중소기업 기업주입니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남편 때에 확장했습니다. 저는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렸지만 저 역시 정부 고위 관료의 딸이었기에 남편 혜택이라 해봤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또는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만한 사람끼리 만나는 여러 모임의 성격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흥신소에 부탁하여 뒤를 캐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해명에 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쩌다 한 번이고 남편은 저희 사생활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혼 초부터 내 남편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3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느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 소유주들이 유명 호텔 연회장에서 연례 행사로 모이는 부부 모임은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건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걸까요? 거기 참석한 부인들의 표정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듯 합니다. 그중 감정이 통하는 몇 분을 사귀었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저와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서야 자신의 인생도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편의 돈이 주는 즐거움이 삶의 가장 큰 자산인 듯 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은 나의 순진함을, 아니 촌스러움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묘한 미소를 띠며 제게 말하던 분의 목소리를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무늬면 무늬만 부부도 괜찮아요.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무늬도 좋고 내실도 좋은 부부는 없을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워낙 내성적이었기에 천생 공무원 아내인 엄마의 훈계를 신봉했습니다. 여자는 밖으로 나들면 안 되고 조용해야 한다는 조선시대 훈령을 저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자유분방한 남편은 저의 보수적인 면이 마음에 들었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여 가정을 잘 지킬 것이라는 판단하여 저와 결혼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선택을 옳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영혼이 없는 남편의 유창한 말들이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을 알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깊이 고민할 겨를 없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부부 사이가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심심풀이로 한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강사는 만일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설문을 받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과 함께 여행을 원하는 분은 저를 포함하여 10% 정도였습니다. 90%는 10%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보는 남편과 가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이 상위 3% 이내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애정 없는 남편과의 일주일 해외여행을 원하는 걸까? 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빠진 것은 아닐까? 소위 현타, 현실 자각 타이밍이 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정말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는데 엄마의 신념을 제 신념으로 삼은 성장기의 이상의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남편과 자식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변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해라. 그러면 내면의 질서가 갱신된다. 저는 나홀로 해외여행을 다짐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면 같이 가자는 반응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역시 남편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겼습니다. 누구와 같이 가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법적 아내가 없는 일주일간의 자유를 미리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나로 살지 못하는 서러움과 불쾌함이 불쑥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현모양처로 본을 보이신 고위 공무원 아내, 엄마를 생각하면서 견뎠습니다. 외도가 의심되는 아버지의 행동이 간혹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체면에 먹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무조건 참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히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채워지지 않는 기대를 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는 기대를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저는 미쳐버릴 겁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속아온 것을 미련 없이 버리자니 20여 년 묵혀온 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곧 몸뿐 아니라 마음도 나 홀로인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행여행을 앞둔 사춘기의 설렘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억압하며 살았는지를. 내면의 갱신을 이루기. 연회장에서 만난 그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무늬며 무늬만 부부도 괜찮아요. 이 말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늬면 부부인 것을 인정하니 채워지지 않는 기대로 외로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화려한 무늬는 나로 사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살 시간과 현실적 자원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부부의 70%가 사실 이혼 관계라는 말도 있던데 저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부관계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과거의 어둠에서 시작합니다. 빛의 서막이 제 앞에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인정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들은 내면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일부터 찾는 내면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의 경우 내면의 갱신은 인생은 혼자다 라는 깊은 자각에서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 대한 과한 기대, 자식에 대한 과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여자는 혼자 될 때 혼자 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남편과 자식에
함께 가려는 욕망으로 불행해집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저를 괴롭힌 수많은 내적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홀로 해외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은 동행자와의 대화입니다. 홀로 하는 여행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저는 가야 할 길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 내려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연습을 하러 홀로 해외로 떠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요? 그리고 넓어졌는지요? 가족들에게 바라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